예, 반갑습니다. PC본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 필기 이론 강의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5개 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인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과목의 프로그래밍 이해라는 파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들인데요. 전공자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대, 그 학교 다닐 때 PL 시간이라죠. PL이라죠.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대 이제 배운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프로그래밍 일반과 객체지향 일반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밍 일반입니다. 원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개념 정도만 이렇게 익히면 되니까는 쉽게 이해하고 기출 문제들을 이제 보시면은 조직 응용 기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이전에 이제 프로그램이 뭔지 먼저 알아보면은 그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한 일련의 명령문의 집합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소프트웨어와 동의어입니다.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하고는 이제 동의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와 이제 개념을 말할 때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거기서는 이 운영 체제라든지 컴파일러, 어셈블러, 로더,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 말하고 그 외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러, 사파리 이런 브라우저로 지금 보고 계시겠죠. 이런 브라우저 자체도 응용 프로그램이고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는 이제 유튜브 앱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뭐 이것도 응용 프로그램이고 이거 외에 또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래밍은 뭐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로서는 코딩이 있습니다. 코딩하고 비슷한데 그게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는 다른 용어인데라고 이제 지적도 하실 건데 제가 말하는 비슷하다 말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학문적으로 뚜렷하게 이제 코딩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정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되게 정의를 잘 해놓은 이제 글이라든지 유튜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뭐 보통 보면 프로그래밍이 이제 코딩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이게 코딩 이렇게 프로그래밍은 이제 코딩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더 상위의 개념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의 설계, 관리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하는 게 프로그래머다. 그리고 코딩은 이제 코드를 쳐넣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은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강의에서는 이제 조직 응용기사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에는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료 처리를 위해서 고급 언어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 당연히 응용 프로그램이죠. 아까 말한 뭐 OS나 컴파일러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나머지는 전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 이제 정의만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란 그 인간이 컴퓨터로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컴퓨터에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법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아니면은 또 기계가 읽을 수 있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계산을 서술하기 위한 표기 체계 뭐 이렇게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랭귀지다 보니까는 이제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의사소통 컴퓨터랑.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이제 대표적인 거 4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이란 말은 조직 응용 기사 시험에서 이게 언급되는다는 의미지, 이게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모두 대표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고, 물론 대표적인 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조직 응용 기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포트란을 보면, 포트란은 과학적 연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고급 언어입니다. 일단은 이제 과학적 연산 아니면 이제 수학적 연산을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고급 언어는 왜 고급 언어라고 하냐면은, 여기 코드를 잘 보시면은 주어 동사 막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지요. 자연어와 유사하다. 형태가 이제 자연에 가까울수록 고급 언어라고 하고, 멀수록 저급 언어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코볼에 대해서 보면은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무 처리용 언어, 목적이 이제 사무 처리용으로 개발된 언어라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시보나 시스템으로 구현된 최초의 언어라고 하는데, 베이직은 이제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종류가 많습니다. GW 베이직, 퀵 베이직, 뭐 비주얼 베이직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든지 커마 1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은 그 엑셀에서 이제 직접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때 사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 응용기사 시험에서 다루는 언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C언어입니다. C언어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로 이식성이 굉장히 높다.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방금 제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OS라든지 컴파일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C언어는. 그리고 법령 언어입니다. 법령 언어란 말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뿐만이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구현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래 기출 문제에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가장 적합한 고급 언어. 쉽지요? C 언어. 여기서 이제 고급 언어라고 기출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파이썬 같은 언어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시국에서 C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이어서 말하는 고급 언어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조직 응용 기사는 이제 기계어도 언급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비하면 엄청나게 고급 언어이긴 하죠. 이 고급이냐 저급이냐는 거는 이제 상대적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계어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알아볼 텐데, 1세대 언어, 1세대 언어든 왜 1세대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어는 이제 194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렇게 작성했답니다. 굉장히 옛날에 프로그래머가 기계어면 이제 영하울밖에 없는데 어떻게 작성했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이제 가장 저급이고, 저급이라기보다는 이 기계어 자체는 이제 급이 없다고 보는 게 낫겠지요. 아무튼 최저급이라는 거. 그 색깔이 들어간 거는요, 제 강의에서 이제 글자를 보통 저는 이제 눈이 필요할까봐 바탕을 어둡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알록달록 색깔이 들어간 거는 이제 기출 문제에서 뽑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공부를 하시면서 색깔 들어간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0과 1로 표현되는 이진수로 이루어진 언어고요. 그 기계가 이제 0하고 1밖에 모르니까는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의 의존적이므로 이제 컴퓨터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 컴퓨터가 이제 직접 이해를 하니까는 이제 번역이나 컴파일 과정을 안 거친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런 게 과정이 없어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 또한 가장 빠릅니다. 기계로 작성한 게. 여기서 이게 컴퓨터 하드웨어의 의존적이므로 컴퓨터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호환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컴퓨터에서 작성한 기계어는 다른 종류의 컴퓨터에서는 새로 작성을 해야 돼요. 완전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는. 그러면 이제 기계에 대해서도 기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기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러면은 보자. 기계마다 언어가 다르며 호환성이 없다. 맞지요?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이진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한다. 당연한 말이고, 사람 중심의 언어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그 기계어는 당연히 기계어니까는 기계 중심이겠지요.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좀 문제되기가 참 좋죠. 이 순서를 또로로 알아야 되니까는. 자, 프로그램 작성 과정은 처음에 이제 문제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 분석을 하고, 순서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코딩과 디버깅 과정을 거쳐서 문서화를 하는 거죠. 여기서 코딩은 아까 언급했고, 디버깅은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디버깅입니다. 그 가장 일반적인 디버깅 방법은 그 명령을 한 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디버깅이고, 또 이걸 응용을 하면 해킹의 기법도 되고요. 이건 쓸데없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은 정의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다. 알고리즘이 이제 직관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뭐냐 정의하라 하면 잘 못하시니까 한번 좀 알아두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바르게 나열한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요.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 분석했으니까는 그걸 이제 그려야 되겠지요. 순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고 나서 디버깅도 하면서 검증을 하고, 마지막에 문서화. 참고로 이제 문서화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이제 유지보수를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인계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마지막에 문서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언어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문의 형식이란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을 이해시킬 때 한 언어의 구문을 보거나 사례 연구를 가지고 이제 비형식적으로 소출하는 것보다는 언어 구문을 이제 형식화 시켜 가지고 소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어서 이제 구문의 형식을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비전공자는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봐야 알지요. 이제 한번 보입시다. 형식을 정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이제 BNF입니다. 베커스 나루어 폼이라고, 베커스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컴퓨터 과학자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예시가, 이게 보시면, 이건 이제 if문을 BNF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if then 나오는 거니까 베이직의 if문이네요.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else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없을 수도 있는 게 else문입니다. 코딩을 좀 해보신 분은 당연히 아실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괄호로 묶겠지요. 이건 이제 옵션이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기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BNF에 대해서 더 좀 보면은 일단 보통 BNF라고 하면 이제 이 BNF를 말합니다. 이 BNF, E는 이제 extended, 이게 확장된 BNF라고 하는데, BNF를 이제 모든 프로그램 언어를 표기는 할 수 있지만은 보다 읽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확장된 이 BNF를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BNF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 표현을 하라 그러지 구문 도표를 그리라는 말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눈으로 한번 봐놔야지 기억에 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 BNF는 보면 안 하는데 이거를 구문도표로 표현을 하면은 A는 이렇게 끄진 게 시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OR의 개념 의미지요.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 그러니까 A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문도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B는 AC. 이거는 구문도표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고. BNF 모양을 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이게 중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반복을 계속하죠. 자, 이 도표를 이제 그릴 줄은 몰라겠죠. 뭐 전공자들은 이제 PL 시간에 이제 특히 중간고사 때 이거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론 전공 서적이 이제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이거 막 공부를 하셨을 텐데 비전공자분들은 조금 안 하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구문 도표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이해를 위한 거지 이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서. 좀 아셔야 될 거는 이 메타 기호인데 방금 이제 식에서 보셨지만은 이거는 이제 택 1, 이거 아니면 이거 5월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계속 나왔었지요. 이거는 뭐뭐로 정의할 때 이거 콜론 하고 는 이게 정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뾰족가로 이게 정의될 대상. 그 다음에 중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복을 의미하고요. 대괄로는 이제 옵션, 생략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BNF 표기에서 정의를 나타내는 기호. 쉽죠? 4번. 그 다음에 이제 BNF하고 짝을 이루는 게 파스틀인데요. 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한 표현이 주어진 BNF에 작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BNF를 이용하여 그 대상을 근으로 하고 단말 노드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한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표현과 같이 되는 트리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트리를 파스 트리라고 부릅니다. 와, 이 한 문장이네요. 엄청 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이 파싱이 PARSING 파싱이라는 단어가 글이 들었다. 파싱이라는 단어가 이제 찾아보면 이제 분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파스트리가 뭐냐? 이거 백날 읽어봤자 이거 이해 모르시는 분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이제 파스트리입니다. 파스트리는 이제 B33이라는 이런 스트링 그 문자열을 이제 파스트리로 분해를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3을 디짓 10진수 3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B3을 또 나눕니다. 이거는 10진수 3.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B를 레터 문자 B33 이런 식으로 유도 방식을 또 다른 유도 방식으로 이렇게 또 그렸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 BNF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검증할 때 사용되는 트리. 뭐 이런데 문제에서 그 기출 문제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게 또 파스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그 우리가 치는 시험에서는 이제 파스트리가 나오면 이거 찍으면 무조건 답이다라는 거. 뭐 합니다. 이 메뉴 트리, 킹 트리, 홈 트리 이건 저도 처음 본 겁니다. 이거 알 필요 없고 파스 트리.
작성된 표현식이 BNF의 정의에 의해서 바르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틀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 기법에 대해서 볼 텐데, 이거는 이제 색깔이 하나도 없죠.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넣어 놓은 건데 시험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번역 기법이란 이제 주어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제 주어진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해서 동등한 의미의 기계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시키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번역기인데, 번역기란 어떤 원시 언어, 그 소스 코드라고 하죠. 고급이든 저급이든지 간에 이런 소스 코드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읽어 들어가지고 목적 언어, 오브젝트 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저급이든 고급이든 목적 언어로 된 기능이 동등한 프로그램을 출력해주는 언어 처리기를 번역기라고 합니다. 번역기가 이제 이런 종류가 많은데요. 종류들을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컴파일러는 원시 언어가 고급 언어이고 목적 언어가 실제 언어에 가까운 저급 언어인 번역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게 번역기가 이래 있으면은 이제 원시 언어,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게 고급 언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 나오는 게 이제 저급 언어라는 말이죠. 컴파일러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어셈블러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와 같이 목적 언어가 중기계의 형태이나 원시 언어가 어셈블러인 언어. 이 말은 아까 컴파일러에서 보았듯이 여기서 이제 입력되는 게 이제 어셈블리어란 말입니다. 어셈블리어를 넣으면은 이 튀어나오는 게 기계어인 거. 이럴 때 이 번역기를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어셈블리어는 그 다음 강의에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링커의 경우에는 링키지 에디터라고도 하며 재배치 형태의 기계어로 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묶어서 로드 모듈이라는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링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더는 로드 모듈로 된 기계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 가능한 기계어로 번역해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게 해주는 건데, 로더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프리 프로세서는 이제 원시 언어와 목적 언어가 모두 고급 언어의 번역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컴파일러처럼 고급이 들어가서 저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급을 넣었는데 또 다른 고급이 나오는 거. 이걸 프리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수행 순서를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순서 따다닥 되어 있는 게 그 문제로 내기 좋다고 하잖아요.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 통해서 목적 코드가 생성이 되고, 링커로 이 코드들을 묶어줘서 로더로 주 메모리에 적재를 시키는 것.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행 순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딱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행 순서로 옳은 것은 소스 코드를 어디에 넣는다? 컴파일러에 넣는다. 답이 벌써 났네. 컴파일러를 넣어서 목적 코드가 딱 나오고, 목적 코드들을 이런 모듈들을 링커가 묶어줘서 로더가 주기억 장치에 이렇게 탑재를 하는 이런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로더에 대해서 이제 또 따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로더란 외부 기억 장치로부터 정보들을 주기억 장치로 옮기기 위해서, 램을 말하죠. 메모리 할당 및 연결, 재배치, 적재를 담당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더의 종류에는 이렇게 있는데,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절대 로더만 아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절대 로더는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컴파일 즉시 로더, 컴파일 앤 고, 이거는 번역기가 로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고 한 가지 언어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배치 로더, 릴로케이팅 로더는 그 주기억 장치의 상태에 따라 목적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의 임의의 공간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재배치 로더고요. 그 다음에 링킹 로더는 하나의 부 프로그램이 이제 변경되어도 다른 모듈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번역할 필요가 없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 장소 할당과 부 프로그램의 연결 로더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 로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들여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주소에 적재하는 기능을 가지는 간단한 로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요. 시험 그 출제 기준의 항목에 그 기억 장소 할당에서 이거를 로더를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장소 할당을 하는데 이 4개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절대 로더 빼고 나머지 3개의 공통점은 이제 컴파일러가 간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에 간여를 안 하냐면 바로 그 메모리를 할당할 때 그 위치란 바로 주소를 말하죠. 주소가 이제 그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절대 로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주소로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기출 문제로도 이쪽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시면 기억 장소 할당을 프로그래머가 담당하는 로더는 그래서 앱솔루트 로더 이게 절대 로더지요. 그래서 영어로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억 장소 할당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볼 텐데, 일단은 기억 장소 할당에는 크게 정적 기억 장소 할당과 동적 기억 장소 할당. 그러니까 정적인 것과 동적이 있죠. 정적은 이제 스태틱, 뭔가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고, 동적은 다이나믹, 유동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뭐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보고 지나갑시다. 그 정적 기억 장소 활동은 사용된 모든 배열을 이제 고정 크기로 선언을 하고 부 프로그램은 대부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트란이 그 정적 기억 장소 할당입니다. 그 다음에 동적 기억 장소 할당은 또 2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냐면 하나는 이제 컴파일러 기법을 사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터프리터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 기법을 사용하는 언어들은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C랑 자바 우리 조직 응용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언어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게 그 어떤 그 기억 장소 배당을 어떤 자료 구조로 하느냐 그 차이가 이게 2개가 있는데 그 컴파일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스택 기반이고 이제 인터프리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힙 기억 장소 배당입니다. 스택하고 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 구조 때 정확하게 배우게 되는데 이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상식으로 알고 들어가면은 스택은 대충 아시지요? 전공자라면은 뭐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은 제일 마지막에 들은 게 다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뭐 이런 구조. 이거 자료 구조 시간에 정확하게 배우면 되고 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력과 출력이 이제 들어온 순서와 나갈 순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제일 큰 수를 바로 꺼낸다든지 제일 작은 수를 꺼낸다든지 그렇게 그렇게 보고 액세스가 됩니다. 그 말은 이 보고 저장 위치에 아무 때나 어느 위치에서나 바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맨 위에 있게 입력은 항상 이 위치고 출력도 항상 여기 있는 게 출력이 되고 그래서 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노 자유롭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느립니다. 느리다. 또 스택 기반은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이런 거 다루지도 않던데 동적 기억 장소 할당을
공부하시면은 이것보다 조금 깊게 공부 뭐고 다루는 그런 자격증에서는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는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기억을 딱 해야 될 거는 여기 기억장소 할당에는 학당에서 이제 동적인 것 중에서 컴파일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스택 기반으로 기억장소를 배당한다. 이거를 꼭 기억합니다. 스택, 컴파일러, 동적.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스택 기반 기억장소 할당. 스택 기반 기억장소 할당은 아까 뭐랬습니까? 일단은 동적이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 기법을 사용한다 했지요. 그래서 바로 2번 한 번에 이렇게 답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봤을 때 일단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인터프리터 기법을 사용하고 하나는 컴파일러 기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적어도 이 둘 중에서 한 개가 답이다라는 그런 감은 잡으셔야 돼요. 그 찍더라도 나머지 읽어보자고 이 두 개에서 이제 고민해서 하나 찍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확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밑에 보기도 한번 볼게요. 단순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언어에 대한 융통성이 적어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 기억장소 할당 방법입니다. 고정입니다. 고정. 순환 구조를 허용하지 못하며 배열을 비롯한 모든 변수에 대한 기억장소가 정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또한 정적이죠. 정적 기억장소 활동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형은 조직 응용 기사 시험에서는 이제 C 언어와 자바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 다른 것들은 그냥 뭐 비교하라고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자료형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C 언어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강의에서 이제 C 언어를 다루게 되니까는 그때 이제 실습과 병행하여서 이렇게 자료형을 이제 써보면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코딩을 이제 좀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 이제 실수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실수냐면은 그 자료형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자료형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조금 배웠던 분은 이제 int가 인테저의 약자, 이 앞에 int 이거를 따와서 int라고 하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제 인테저라고 있으면은 이거 C 언어의 자료형이 맞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기본 자료형이 어떤 게 있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니고 기본 자료형의 명령어 코드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int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거는 C 언어와 자바의 차이점. 일단은 C 언어에 있는 모든 자료형은 자바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 언어를 모태로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자바하고. 그런데 차이점은 이제 자바에는 바이트라는 게 있고 불리언이라는 게 있고 이제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true, false, 참 거짓을 이제 판별할 때 쓰이는 거죠. C 언어에서도 이제 불리언의 개념은 있는데 뭐 어떤 자료형을 쓰든지 간에 이제 제로 같은 경우를 false로 보고 그 외에 1이 아닙니다. 1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이든 그냥 뭐 100이든 0만 아니면은 전부 true로 인식을 하고 있죠. C 언어는 이렇게 불리언의 기본 자료형이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를 이제 하신 분은 이제 스트링이 이제 기본 자료용으로 착각하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스트링은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마치 자료형처럼 이제 사용하고 있지 실제로는 이래 체험문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사용해서 원래는 이제 스트링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편의상 이제 만들어준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스트링을 사용해 보면은 그 마치 기본 자료형처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 시간에 C 언어에서 실습을 하면서 익혀 나가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자료형 문제는. 그 다음은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변수란 선언문 또는 묵시적 선언으로 생성이 되며, 그래서 묵시적 선언이란 말은 선언문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선언문이란 아까 전에도 잠깐 봤듯이 그 뭐 C 언어나 자바에서 만약에 int x 변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쓰죠. 선언을 해가지고 뭐 x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한다든지 연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선언문이 없는 언어도 존재해요. 이런 것 없이 바로 막 변수를 사용하면은 이제 뭐 선언의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거 변수 사용했네. 그럼 자동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묵시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선언문 또는 묵시적 선언으로 생성이 되며 식별자 자료 속성들의 집합, 하나 이상의 주소 그리고 자료값들의 4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주소와 자료값들의 관계는 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도표를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변수, 이름, 속성, 값,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방금 예를 들어 x 개념했네. 방금 예를 든 x, int x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름이 x가 되고, 속성은 뭡니까? int 정수란 말이죠. 정수가 되고, 값은 x는 3이니까는 이렇게 3 값이 3이 되겠지요. 주소는 이제 포인터를 배웠고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자바에서는 이제 포인터가 없고 이제 레퍼런스 참조의 개념은 있죠. 주소는 이제 실제 이제 주기억 장치 램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 그게 주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 게 변수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와 이러한 변수 이름에 의해서 접근되는 기억 장치 위치를 연결하는 작업, 이것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알아두십시오. 문제에서도 나오대요. 여기서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워야겠다. 변수의 값이 저장된 기억 장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변수의 어떤 구성 요소에 의해서 가능한가? 아까 그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이 참조 기능, 이 참조에 의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변수하고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stant, 이 영어 알아두십시오. 상수가 뭐냐? 수명 시간 동안 고정된 하나의 값과 이름을 가진 자료로서 작동하는 동안에 값이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변수든 상수든지 간에 이것들은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방정식을 하나 쓰면 y는 3x 플러스 5 이렇게 방정식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 변수들은 뭡니까? y랑 x는 변수지요. 지금 수학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숫자. 근데 3하고 5는 안 변합니다. 이런 걸 수학에서 상수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도 언어에서도 이제 상수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얘네들의 속성은 아까 전에 변수의 속성하고 비슷하죠. 이름, 속성, 값 있는데 뭐가 하나 빠져 있죠. 바로
주소, 참조 없이 값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수하고 상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변수 상수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좀 알아둬야 될 게 부가적으로 예약어, reserved word,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알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단어로서 프로그래머가 변수 이름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핵심어가 예약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한 개 선언을 했죠. int x는 3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x라는 변수에 3을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 i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형 자료를 쓰겠다고 선언하는 코드입니다. 코드인데 이 x 같은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지만은 이 변수 이름을 int로 할 수 없어요. 왜? int는 이제 선언하는 코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용어를 말합니다. 그게 예약어입니다. 상수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면은 수명시간 동안 고정된 하나의 값과 이름을 가진 자료로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동안 값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항상 바뀌지 않는 것은 상수, constant, 이것도 영어로 나오니까는 영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제어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해는요, 솔직히 이제 코딩을 해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실제로 제어문을 사용해서 시연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보면은 딱히 공부할 건 없는데, 다음 시간에 그 이해는 이제 시연을 하면서 제어문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고요. 솔직히 기출 문제도 이제 시연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의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기출 문제의 문구인데, 그 제어문이란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 다음 제어문에는 무조건 제어문과 조건 제어문이 있는데, 조건 제어문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하나의 경로로 제어하는 것을 조건 제어문이라고, 무조건 제어문은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 지정한 곳으로 제어를 옮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특정 언어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 이렇게 있는데, 시연으로 예를 들게요. 특정은 안 하는데 해야 되겠네. 조건문은 다들 아시는 if문, 반복문은 시연어에서 자바도 마찬가지겠죠. for문이나 아니면은 while문, 분기문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는 않지만은 goTo문, 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실기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기출문제는 제어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지워야겠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 무조건 제어문은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 지정한 곳으로 제어를 옮긴다. 그 다음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선택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그 다음 조건 제어문은 여러 경로를 한꺼번에 통하여 한꺼번에 여러 경로로 제어를 옮긴다. 여러 경로가 아니고 하나의 경로지요.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답은 3번. 제어문에는 무조건 제어문과 조건 제어가 있다. 뭐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쓴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면 명령형 언어라는 이제 기계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건데, 그 작업 단위는 이제 문장별로입니다. 문장별로. 그 다음에 함수형 언어는 입력과 출력의 함수만을 사용하여 기술한 언어입니다. 이게 나는 이 정의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입력과 출력의 함수만을 사용하여 기술한 언어. 그 기출문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함수를 사용한다 하니까는 함수형 언어겠지요.
다른 말로는 함수를 결합하여 좀 더 강력한 함수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논리형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기술의 영역을 훨씬 높이 추구하여 사용자 요구를 저수준의 절차적 구현으로 변형할 필요 없이 직접 명세를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 게 논리형 언어인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명령이든 논리형이든 알 필요는 없고, 함수형 언어 알고 계십니다. 이게 기출되는 건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기억 장소의 상태 변화 및 이에 대한 조작으로 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의 말은 이게 아니란 건데, 이게 이 위에 줄의 말은 명령형 언어의 그 정의입니다. 그 다음 입력과 출력의 함수만을 사용하여 기술한 언어로 가장 옳은 것은 함수를 사용한다 하니까 당연히 함수형 언어겠지요. 답은 3번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모듈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 모듈이라고 하면은 일단 모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좀 감각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포크레인이 있다고 칩시다. 포크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자, 포크레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앞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흙을 뜨죠. 흙을 뜨는데 또 근데 가다 보면 이 앞에 이거 뭐라고 하지? 내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 대가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땅을 이제 부술 때 구멍을 낼 때 두두두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생긴 게 있죠. 뭐 이렇게 집게처럼 생겨서 뭘 집을 때 폐기물 같은 거 막 집던데 이렇게 수도 있고, 이거 자체는 이제 항상 같은 그거 기계인데 이 앞에 것만 살짝 바꿔주면은 기능이 달라지죠. 이 포크레인에 이제 교체하는 이 부분을 뭐 이런 것들이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듈.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 뭐고 드릴 같은 경우에도 드릴이 이 총같이 생겼죠. 드릴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이제 교체하고 끼우는 거를 팁이라고 하죠. 팁이라고 하는데 이제 십자 드라이버를 끼우면은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아니면 이제 스크류처럼 된 뾰족한 거를 꽂으면은 구멍 뚫을 때 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이런 팁들을 모듈이라고 하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모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지우고 모듈화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일부 관련된 데이터와 함수들이 묶여서 모듈을 형성을 하고, 보통 이제 파일 단위로 나눕니다. 프로그램을 컴퓨터 사용하실 때 프로그램 설치된 경로를 따라가서 폴더 열어보면 일단 실행 파일 말고도 굉장히 뭐가 많지요, 파일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모듈별로 이렇게 파일을 생성해 놓아서 그런 겁니다. 모듈 작성 시 주의사항은 이제 하나의 모듈은 적절한 크기로 작성해야 된다. 그 한 개 파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근데 그 파일 한 개가 막 몇 기가씩 되면은 그 좀 낮은 비트의 그 운전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커지면은 그 파일 인식 자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 되면 이제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은 적절한 크기로 작성을 하고 하되 그 모듈 내 응집도는 대대로 강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듈 내 그 하나의 모듈 안에 있는 그 코드들은 응집도란 말은 이제 그 같이 관련이 있는 코드들로만 이렇게 같이 모아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듈 간의 결합도는 작게 한다. 이건 이제 모듈 내에서는 서로 엄청나게 이제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듈과 모듈 사이에 그 서로 간에는 이제 결합도가 작게 해야 된다. 얘 모듈이 다른 모듈이 없으면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모듈은 좋지 않다는 말이죠. 그 다음 다른 곳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표준화를 시키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좋은 코딩의 습관입니다. 이거는 딱히 모듈 작성 시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코딩의 기본이고,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객체 지향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객체 지향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객체 지향이네요. 이제 프로그래밍 일반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객체 지향 일반으로 들어갈 건데요. 사실 그 객체 지향이라는 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객체 지향이 그 뭔가 하나의 기술, 기법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인데요. 이게 그 몇 마디로 이제 몇 마디의 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을 이제 공부하셨던 분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제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책을 보든 뭐 여러 교수님들의 설명을 듣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명을 이제 되게 잘해 놓은 게 많아요. 아무리 좋은 사례나게 예시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어떤 예시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객체지향의 일부분을 설명해 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객체지향의 개념은 이제 되게 거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조직 응용 기사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는 기출 문제에서 논하는 이런 표현 정의들을 중심으로 배우기만 하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객체지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보다 좀 구시대의 프로그래밍 기법인 구조적 프로그램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해서 이 둘이 상반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고, 이 구조적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발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적 프로그램의 성향과 장점들을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도표로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구조적 프로그램은 이제 느낌이 뭔가 순차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객체지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점선으로 이렇게 한 게 하나의 객체입니다. 객체. 이건 이제 위계성이 좀 느껴지는 편에, 이 애들은 이제 각자 따로 놀거든요.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 정의를 좀 읽어보면은, 구조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함수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구현. 근데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순차적은 아닙니다. 논리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객체량에 비해서는 순차적이라고 보는 게 또 맞고요. 상대적인 정의입니다. 또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네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가 어렵다. 그런데 구조적 프로그램의 정의를 따로 찾아보시면은 유지 보수가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거는 객체지향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가시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객체지향에서 보면은 변수와 기능을 객체라는 개념으로 묶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객체가 추가되더라도 기존 객체는 무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에 적합합니다. 사실 그 코딩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 오랫동안 해오고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시는 분이더라 하더라도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험이 없으면 객체지향을 진짜 뭐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객체지향이 이래서 객체지향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 가지 비유와 설명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다 좋은 설명들이고 좋은 비유인데, 그게 각각 전체를 설명을 못한다는 거, 그런 개념입니다. 마치 그 대한민국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민주주의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다? 뭐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 영어로는 이제 줄여서 OOP라고 합니다.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약자 OOP를 객체지향을 말하고, 객체지향 프로그램 기법은 이제 현실 세계의 물체 또는 개념을
속성과 기능을 가진 객체로 모델링하여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기출 문제에서 논하는 특징들을 보면은 C++, 스몰토크 등의 언어가 이에 속한다. 이래 말하는데 일단은 그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아셔야 될 건 이제 C++과 자바가 대표적인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란 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C++ 이전에 그 C 언어 같은 경우에도 객체 지향 언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구현이 가능해요. 물론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설계된 C++이라든지 자바 같은 경우 비교하면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기능이 아니고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니까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위해서 설계를 됐냐, 지금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체 중심의 프로그램 기법으로는 클래스의 재사용성이 높다. 클래스의 개념은 이 다음에 이제 용어 설명을 할 거니까는 클래스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사용성이 높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클래스에는 함수와 객체의 속성이 정의되며 객체는 클래스 내에 정의된 멤버 함수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설계 시 자료와 자료에 가해지는 프로세스를 묶어 정의하고 관계를 규명한다. 그 다음 새로운 개념의 모듈 단위, 즉 객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이다. 아까 그 모듈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 모듈의 개념이 객체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객체는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이제 데이터까지 같이 묶여 있는데 일단 이 문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자로 나옵니다. 이 문제. 그리고 객체 지향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보면 일단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데 이건 문제는 쉽습니다. 일단 딱 봐도 3번에 절차 중심 프로그램 기법이다. 말이 안 되지요. 객체 중심이지. 객체 지향인데 절차는 이제 방금 말한 구조적 프로그래밍 또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절차 중심은 아니지만은 객체 지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절차 중심이란 말입니다. 딴 거는 이제 방금 본 문구와 똑같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에는 스몰토크, C++ 등이 있다. 그 다음 설계 시 자료와 자료에 가해지는 프로세스를 묶어 정의하고 관계를 규명한다. 그 다음 새로운 개념의 모듈 단위, 즉 객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이다. 이 정의들이 각각 객체 지향의 일부분만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객체 지향 언어의 기본 용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이제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용어 자체를 묻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는 꼭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객체, 오브젝트, 객체란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되는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고, 클래스의 특정한 사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객체가 뭐 함수하고 좀 다른 점은 함수는 이제 그 제어 동작만 이제 가지고 있고 데이터는 이제 별개로 있는데 객체는 이제 그 데이터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도 객체를 말하는데 어떤 클래스에 속한 객체를 말할 때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는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쓰는 클래스는 이제 뭐 몇 학년 몇 반 할 때 그 학급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의 등급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래 등급 분류인데 뭔가 레벨이 느껴지는
그런 분류, 그런 것들을 말하지요. 그저 그냥 집합은 이제 영어로 세트라고 있는 세트인데 집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뭔가 분류입니다. 분류인데 이게 우리말로 딱 맞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군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또 그거하고는 딱 안 맞고. 어쨌든 클래스는 그 객체 지향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묶어 공통되는 특성을 표현한 추상화를 의미합니다. 추상화란 이제 좀 심플하게 표현하는 뭐 그런 뉘앙스도 가지고 있지요. 추상화는 객체 내부의 데이터 구조와 그 조작을 정리하여 정리한 것, 이런 것이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자동차로 예를 들까요? 자동차에 제가 자동차를 잘 몰라가지고 소나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나타랑 좀 많이 다르게 생긴 게 스타렉스, 봉고차지 이거는. 스타렉스 뭐 이래 완전히 다른 차가 있지만은 얘들은 뭡니까? 자동차죠. 자동차. 이 상위 클래스가 자동차라는 것. 뭐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거는 기출 문제에서 뽑아온 문구니까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 뜻 그대로는 이제 무슨 방법인데 그냥 방법이 아니라 메소드는 뭔가 체계적인 방법을 얘기할 때 메소드라는 단어를 잘 써요. 그러면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의미한다 되어 있는데, 뭐 연산도 뭐 컴퓨터는 계산기니까 연산이 맞는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객체의 동작 뭐 이렇게. 그 다음 객체와 관련된 서브 루틴, 클래스 기반 언어에서 클래스 내부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메서드는. 그 다음에 속성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표현하거나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말하고, 메시지는 그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이 조금 지시하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도표에서 설명했듯이 객체 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사소통할 때 주고받고 하는 게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 객체 지향에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까도 봤듯이 인스턴스, 답은 4번입니다. 다른 용어들도 전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또 좀 이거는 객체 지향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반드시 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의 이제 큰 5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조직 응용 기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IT 관련 자격증에서 이제 객체 지향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전공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테고 밑에 다른 자격증 공부하셨던 분도 한 번쯤은 다 봤던 그런 특징들입니다. 먼저 이제 추상화랑 캡슐화, 정보 은폐라고도 하고 그 은닉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성, 다형성이 있고, 이 특징들을 쭉 정리를 해 놨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상화 먼저 살펴보면은 객체의 성질을 분해하고 공통된 성질을 추출하여 슈퍼클래스를 설정하는 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객체들의 필요한 사항은 가시화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은폐시키는 일. 간단하게 말하면 조금 간단하게 말이 이상하다. 심플하게 조금 표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슐화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인캡슐레이션 이 영어도 좀 알고 계시고요. 캡슐화는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는 것. 그거랑 비슷하지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모듈화랑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의 사용자는 기능만 알고 사용하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은폐함이 되는데, 은폐라기보다는 그냥 안 드러내는 건데,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 은폐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캡슐하고 정보 은폐는 이제 굉장히 연관성이 크거든요.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이제 정보 은닉이라고, 그 다음에 고려되지 않는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 은닉, 은폐 이런 용어를 쓰니까는 저 보안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안은 아닙니다. 아까처럼 근본적인 목적이 이제 고려되지 않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니까는, 그 보통 이제 캡슐화를 설명할 때 예를 많이 든 게 이제 알약인데요.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은 이렇게 알약을 주지요. 알약이 이렇게 있으면은 약사가 이제 약을 지을 때는 이제 안에 이제 뭔가 약을 막 제조해서 넣겠지요. 이 알약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루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 내가 만약에 감기약이다 하면은 약사가 이거 먹으면은 감기가 낫는다 하니까 그거를 믿고 먹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이 알약의 기능, 감기를 낫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치료. 감기를 낫게 하는 그 기능 말면 되지, 이 안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뭐 화학에 관심이 많다든지 이제 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알약만 보고는 이게 감기약이다, 먹어야지, 감기 걸렸으니까 먹어야지, 이렇게만 알고 사용을 하지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캡슐화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보가 은닉되고 하는 거는 이제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각자 자기가 맡은 객체를 이제 만들겠지요. 코딩을 하고 하는데, 이제 서로 간에 그 각자 만든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데, 내가 하면서 물론 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그 객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물론 알아야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코딩하는지 내가 그것까지 다 알면은 이제 머리가 터져 나가겠지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객체 지향 언어의 이제 캡슐화, 정보 은닉 이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성을 보면은, 서브 클래스의 객체는 더 높은 클래스의 모든 특성을 소유한다고 하고, 그 다음 거는 서브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속성과 연산 외에 새로운 속성과 연산을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면, 객체와 클래스의 재사용, 즉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증대시킴. 일전에 봤던 모듈화하고 좀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더 발전한 거니까는. 그런데 그 상속성은 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자동차를 내가 예를 들었는데, 그 자동차가 하면 자동차에 이제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아까 뭐 소나타하고 그 스타렉스하고 그걸 했는데,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연료로 분류를 해가지고 휘발유 차량, 그 다음에 디젤차, 경유차,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얘대로의 특성이 있지요. 디젤차는 디젤차대로의 특성이 있고, 연료가 다르고 뭐 자동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관련된 그 부속도 많이 달라질 거고, 어쨌든 간에 얘들은 그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특성을 물려받습니다. 특성이 뭐냐? 자동차 바퀴가 4개다. 휘발유차도 바퀴 4개고 디젤차도 바퀴 4개잖아요. 예, 이런 게 상속성입니다. 부모 클래스부터 이 속성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는 이제 부모의 특성도 물려받지만은 또 자기만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뭐 스포츠카다. 스포츠카는 일단 더 빠르고 뭐 좋은 거를 위에 뚜껑도 열리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저 위에 있는 부모 클래스의 바퀴 4개라는 속성은 물려받고 있으면서 또 자기의 특성은 자기의 특성대로 물려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상속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은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형태를 갖춘다. 이런 느낌인데, 같은 상위 객체에서 상속받은 여러 개의 하위 객체들이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갖는 객체로 이용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부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캡슐화인데요. 캡슐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은 이거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제 가지고 온 문구인데, 말이 조금은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허술해서 좀 보강을 하자면은 결합도가 낮아진다라는 말은 그냥 결합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객체 간에, 객체와 객체 간의 결합도가 낮아진단 말이고, 재사용이 용이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응집도가 향상된다는 말은 이제 객체 내에서의 응집도가 향상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모듈화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워야 되겠다.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정보 응립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4번 캡슐화. 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성만 알고 있고 그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굳이 이거 자체를 외우지 않아도 딱 보면 풀릴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니까는 좀 많이 보시고, 또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객체 지향에서는 갈수록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객체 지향은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객체 지향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설계 방법론에는 이제 럼바우 기법, 부치 기법, 윌리엄 로렌스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몇 개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런 3개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조직 응용 기사 시험에서는 럼바우 기법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살펴보면은 럼바우 분석 기법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것. 그래픽 표기법입니다. 객체 모델링 기법 OMT,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의 약자 OMT 이렇게도 부르고, 럼바우 분석 기법은 이제 3가지의 모델링 기법을 걸치는데, 객체 모델링 가장 선행되는 게 객체 모델링이고, 그 다음 동적 모델링, 그 다음 기능 모델링, 펑셔널 모델링. 근데 각각의 이제 모델링일 때 생성되는 그래픽 자료가, 이거 객체 모델링에서는 객체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 다음 동적 모델링에서는 상태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에서는 자료 흐름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게는 묻지 않고요. 럼바우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면 럼바우 모델링에서 상태도 및 자료 흐름도에 각각 관계되는 모델링. 그래서 아까 봤지 상태도는 뭡니까? 이제 동적 모델링. 그 다음 자료 흐름도, 기능 모델링, 이렇게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각각의 그 모델링에서 이제 어떤 그래픽 자료가, 어떤 그래픽 표기법이 사용이 되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C 언어와 어셈블리어를 다룰 겁니다. 이제 C 언어다 보니까는 조금 실습을 할 생각입니다. 백날 외워봤자 그럼 한번 코딩을 해보면 솔직히 끝나거든요. C 언어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첫 번째 과목이 마감이 되는데 보통 이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좀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1과목입니다. 그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그런데 솔직히 그 5개의 과목 중에서 또 그 시험을 떠나서 가장 어려운 게 또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솔직히 가장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쉽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쭉 아시고, 특히나 그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은 지금 이제 단순히 그 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정도보다는 각각을 이제 좀 흥미가 가는 부분, 지금 공부하시면서 흥미가 가시는 부분은 전공서적, 강론서를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좀 깊게 공부를 하시면서 내공을 쌓아 가시는 게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프로그래밍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